안녕하세요. 본문서 작성 민사편 7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느새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3번째 과제 내줬는데 해보니 어때요? 2번째보다는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내 바람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동일한 유형의 청구를 반복하면 금방 익숙해질 텐데 과제에서는 계속 새로운 유형의 청구가 주어지니까 주어진 사례에서 요건 사실을 제대로 추려내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수업 과정이 짧아서 수업 시간에 충분한 반복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교재에 실려있는 각종 유형의 소장을 보면서 요건 사실이 무엇이기에 청구원인을 이렇게 썼을까 하고 거꾸로 추리를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가면 이제 기록형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그때 소장 작성 연습할 기회는 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대로 해두면 그때는 이제 기록을 읽으면서 사안의 쟁점을 파악하는 연습하는 데만 집중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수업 과정을 스스로 한번 되풀이하여야만 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해두고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과제 3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원고는 고도 제한이 해제된다는 소식에 2배로 가격이 뛴 토지를 매입했죠. 그런데 중부처는 고도 제한을 해제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어떤 권리를 행사해야 할까요? 원고가 체결한 매매계약은 상대방의 이행의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잔급 지급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 해제권을 매수인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정 해제권 해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원고는 잔대금 지급 의무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원고는 계약금을 날리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반환받으려면 약정 해제로는 안 되고 결국 계약의 효력을 소극적으로 소멸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해제 말고 소극적으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법적 수단이 뭐가 있을까요? 법률행위의 취소지요. 자, 그럼 관련 법조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대하여 민법 10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이 사례에서는 원고는 고도 제한이 해제되는 줄 알고 샀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실 매수의 동기에 불과했고요. 계약을 체결하는 동기는 원칙적으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기도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소장을 작성할 때는 대법원 판결에서 요구하는 동기도 법률행위 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찾아서 청구원인에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피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보면은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그 매수의 동기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겠다고 기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매수인의 그러한 동기가 매도인에게 전달되었고 그에 대한 매수인의 이러이러한 반응을 고려할 때 매수인 역시 이를 매매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묵시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실은 적어도 존재해야 합니다. 나아가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기가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에서는 지금 설명한 이런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들을 적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은 후에 이런 사실들은 위 대법원 판결에 이러이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간단한 법적 평가로 마무리해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장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청구원인 기재하면서 너무 장황한 법률 이론을 늘어놓으면서 내 주장이 맞다고 우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건 일단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기재를 하시고 재판부의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취지에서 간단하게 결론으로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소장 내에서부터 열을 올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일을 강하게 다툰다면 그때 준비 서면에서 적절히 대처하면 됩니다. 민법 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처음부터 매매계약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피고가 계약금을 수령할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금을 반환하는 근거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이행입니다. 물론 청구 취지에서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되고 부당이득금 1,000만원씩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환하는 부당이득금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려면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이행기에 도래해야 하겠죠. 자, 부당이득 반환금의 이행기는 언제부터입니까?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지만 무효가 된 계약에 따라 수령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의무는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의뢰인이 아직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장 법원 송달에 의해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전제하면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소장 법원 송달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 날부터 소촉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촉법 적용 규정이 5월 31일부터 바뀌니까 적용하는 비율은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시기로 전후로 나누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계약금의 성격이 부당이득금이라면 소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의 요건 사실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과 관련하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농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48조에서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놓고 선의와 악의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이 있고요.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조문에서 추론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발생 요건 사실은 첫째, 타인의 재산 또는 농으로 피고가 이득을 얻었고 원고에게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과 이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입니다. 물론 이득이 있다고 다 부당이득은 아니고요. 부당이득이라고 하려면 이득의 취득을 정당화할 만한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어야 하겠죠. 다만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누가 주장하느냐를 놓고는 이게 청구원인이라는 입장하고 항변이라는 입장이 서로 대립 중입니다. 청구원인이라는 입장에 서게 되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항변이라는 입장에 선다면은
그러니까 일단 원고가 이제 피고에게 이득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기만 하면 그 이득은 일단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추론되고 오히려 피고가 그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항변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748조에 규정된 수익자의 선의 또는 악의의 문제는 요건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소장을 쓰기 전에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를 따져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서 말하는 선의와 악의를 구별하는 기준은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임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자, 이 사례의 경우 피고는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가 계약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를 수령할 적법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사후에 원고가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그 근거가 없어진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피고는 악의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은 받은 이익에 해당하는 계약금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피고가 악의라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금은 받은 이익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므로 계약금 플러스 이에 대한 법정이자가 부당이득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악의라면 계약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1,000만원 수령일로부터 취소일까지 민법 소정의 5% 비율에 따른 이자를 추가한 금액이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원금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당이득금의 이행기인 취소일로부터는 이 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선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금 원금은 계약금으로 한정됩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민법 제748조 1항에 따라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받은 이익이 금전상 이득인 경우에는 판례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아니하는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받은 이익이 현존한다는 점을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고의 반환 의무 발생 시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장 부분 송달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는 계약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장 부분 송달일입니다. 그러므로 소장 부분 송달일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원금인 계약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청구 원인에는 그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사실들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이 기재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라 동기의 착오이기 때문에 결국은 동기의 착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이 사건 같은 경우 원고가 고도제한 해제라는 매매계약 체결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했고 그리고 의사표시 해석상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필요한 사실들이 그 구체적인 사실들이 기재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그대로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는 점이 기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 입장에 섰다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또 기재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야 되겠죠. 자, 계약 취소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것만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피고에게 통지한 후 그 내용을 소장에 기재하거나 그게 아니면 최소한 소장에 취소 의사표시를 소장 부본 송달로 가름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이 그 피고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정확하게 어느 일자에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가 청구 원인에 기재되어야 할까요? 자, 우선 고도제한 해제라는 매매계약 체결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했고 의사표시 해석상 매매계약으로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우선 원고의 매입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줘야 되겠죠. 원고의 매입 동기는 이 사건 대지상 층고 45m 이상의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곧 고도 제한이 해제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점이 기재되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사실관계를 기재한 다음에는 이러한 사실들이 법적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 박스처럼 그렇다면 비록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고도 제한이 곧 해제될 것이라는 점을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는데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등등입니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법원 판결은 보통 일반인이 피해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을 청구 원인에 기재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례에서 본다면 거기에 해당할 만한 사실로는 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첫 번째, 항공법에 층고 15m 이상의 건축이 제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원래 평당 시세는 평당 100만 원 정도였다. 그런데 고도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평당 200만 원으로 급상승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매매 대금은 고도 제한 해제를 전제로 급등한 시세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는 2019년 2월경 고도 제한을 해제하지 않기로 확정하였다. 자, 이 정도 사실관계를 기재하신 후에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실관계가 의미하는 그 법적인 의미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그 박스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인한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고의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승산이 있는 주장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고는 이 사건에서 고도 제한 해제를 전제로 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라는 점은 즉 원고의 매수 동기는 분명히 상대방에게 전달했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상대방 반응은 곧 고도 제한이 해제될 것이니 걱정 말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것이 의사표시 해석상 이러한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가? 사실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매 대상 토지 중 20평에서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의 도로에 편입된 경우를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비춰본다면 지금 과제의 사례의 경우에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고가 토지를 매입한 동기가 과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느냐 하는 점은 계약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쟁점이지요. 결과적으로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계약금 반환이 안 된다면 그냥 계약이라도 파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고가 원하는 이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에 특약 조항이 있지요. 그렇죠? 잔금 지급 전에는 약정 해제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약정 해제권에 근거해서 해제 통지서를 보내면 원고는 잔금을 안 주어도 됩니다. 그리고 안 주고 버티면 결국 상대방이 이 해제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서 알아서 소송에서 받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문제는 이 해지 통지서를 언제 보낼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원고가 약정 해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계약은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소급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자 하는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는 사실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소송 외에서는 약정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과는 모순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소송 외에서 약정 해제권을 행사해서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해제 행위는 적어도 이 소송이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간 법률 관계가 불안정하게 되어 원고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소송이 끝난 다음에 내가 약정 해제권을 행사해서 해지 통지서를 날렸을 때 상대방 이를 다투면 어떡합니까? 그때 가선 또 소송이 휘말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 아예 막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건에서 소송을 하면서 예비적 청구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예비적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그 형식은 원고의 잔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채무 부존재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계약이 해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렇지만 매매계약에는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 가능하다는 그 특약이 있었다. 그리고 그 특약에 기해서 내가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요건사실이 되겠죠. 이 의사표시를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소장법원 송달로 가름하면 주의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로 넘어가 판단을 하니까 모순적 행동이라는 비난은 안 받을 것입니다. 원래 주의적 예비적 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청구하고자 하는 이 예비적 청구는 확인 청구입니다.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여야만 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확인의 이익이라는 것은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해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존재하고 또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면은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비로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죠. 그래서 자, 이 예비적 청구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으려면 피고가 채무 부존재를 다툰다는 점도 청구 원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예비적 청구로 잔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예비적 청구를 하게 되면 방금 말한 불확실성을 이 소송에서 한꺼번에 해결해 버린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용이 들지요. 예비적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소의 제기이기 때문에 인지를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지액을 계산하기 위한 소가의 산정은 민사소송 인지규칙 제6조를 보시면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을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개의 소로서 수개의 청구를 한 소위 청구의 병합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제19조에서는 기본적으로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고 하고 있고요. 다만 20조에서 이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경우에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으니까 계약금 1,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주의적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하니까 매매대금 잔대급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예비적 청구하고 과연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지는 좀 애매하지요. 그리고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6억 9천이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가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구해야 되는 인지 금액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인지 산정이 애매한 경우에는 물론 안 붙이고 시작합니다. 일단 붙인 거 돌려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만약에 예비적 청구를 꼭 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1,000만 원 계약금 기준으로 인지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는지 지켜보고, 뭐 보정명령으로 추가로 청구하라면 그때 붙이면 되겠죠. 어쨌든 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중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선부해야 될 인지액은 상당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늘어나는 비용 부담을 하고도 부담을 하면서까지 예비적 청구를 할 경제적 실익이 있느냐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실 피고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원한다면 원고가 계약금 반환만 청구하더라도 오히려 피고가 계약이 유효하다고 우기면서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라는 반서 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피고가 반서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한다면은 인지는 반서 원고인 피고가 부담하죠. 그러니까 원고로서는 피고의 반서 청구에 응한다면은 굳이 인지 부담할 필요 없이 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고가 반서 청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고로서는 조금 답답해질 수는 있죠. 예, 이 사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일단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그때 일방적으로 해제 통지서 보내고 잔금 지급은 거부하는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피고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원한다 그러면 아마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해서를 제기할 거고요. 그때 응수해서 다투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이번 소송을 통해 일거에 해결하고자 한다면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계약금 반환 청구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내 생각에는 피고가 반서 청구를 안 한다면 피고로서는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는 없지만 계약금만 자기가 갖는다면 그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지 굳이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우기며 계약을 이행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반수 청구를 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이 사건 변호사라면 이러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해주고 일단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만 하는 것을 권할 것 같습니다. 물론 설명을 다 듣고도 원고가 예비적 청구까지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기꺼이 해줘야죠.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 취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32-7 대지 1157평방미터에 관하여 2018년 9월 11일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잔금 6억 9천만 원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년 9월 11일자 부동산 매매 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금 6억 9천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함을 확인한다. 이렇게만 쓰셨는데요. 그렇게 썼을 경우에는 어떤 부동산 매매 계약인지 특정되지 않아 판결에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목적물까지 정확하게 선고 취지에 기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비적 청구의 청구 원인은 매매 계약 시 약정 해제권이 규정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약정 해제권에 기해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 이러한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해 잔금 지급 의무는 소멸되어 현재 부존재하는데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는 것 정도로 간단하게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